이번엔 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요, 네. 그 부동산 중개료, 그리고 병원 치료비, 그리고 그 변호사 수임료 이런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 계약 쓸 때마다 이게 눈여겨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네.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일쑤거든요.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손해보지 않고요. 수임, 중개, 계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자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변호사를 뭐 수임료 이런 거를 한다거나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거나 부동산의 중개를 맡기는 일이 그렇죠. 있잖아요. 또 되게 큰 돈이 들어가죠.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그 역할이 맞습니다. 중요한데 이거를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계약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약 중에서도 인간의 노동력이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무 공급 계약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즉 계약 중에서 노무 공급 계약, 노무 공급 계약 중에서도 유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임 계약이다 일반적으로라고 보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위임이다. 네, 계약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위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중개를 위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기서의 위임이란 정확히 어떤 걸 뜻할까요? 유임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일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하면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맡기는 일에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률적인 사무를 맡기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무에는 법률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사실행위까지 포함하는 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임 사무의 내용을 보면은 네. 매우 다양하죠. 지금 첫째, 나와 있네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를 맡기는 것도 위임에 해당되고요. 네네. 소송 맡기는 거 당연히 위임이죠. 위임에 해당되겠죠. 등기 신청, 부동산 매입하면은 등기 맡기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실은 위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맡기는 것, 의사 선생님께 또는 병원에게 치료를 맡기는 것도 위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부동산 중개나 변호사 선임은 이해가 가는데 네. 방금 전에 표에서 사법 문항이었거든요. 예.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도 위임이라고. 위임? 좀 이상하죠? 네. 변호사한테, 법무사한테 맡기는 것은 그럴듯한데 네. 의사 선생님께 치료 행위를 부탁하는 것이 위임인가? 위임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치료라는 사무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유임에 해당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것이 유임이 아니라면은 인간이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은 고용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죠? 도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건설공사 도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맡겼는데 내 의사 선생님을 고용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십시오. 9시부터 지금 그래서 우리 집에서 12시 밤 6시까지 일하시고 다른 환자 치료하게 맞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그에 따라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전문 지식을 갖고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유임에 해당되고 고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도급이라면 일이 완성이 돼야 돼요. 우리 건축공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죠? 그건 도급인데 네. 건물을 완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치료행위 중에는 완공, 즉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술했는데 치료과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유임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위임 계약이라는 게 특징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가 못하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임 계약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임계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네네. 있어요. 그런데 신뢰성과 독립 자주성입니다. 즉 신뢰성과 신뢰성? 자주 독립성이에요. 네. 네. 독립운동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일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맡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일 처리할 사람의 능력, 지식, 성실성, 경험 같은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일을 맡은 사람은 맡았으니까 자기가 소신껏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경험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신뢰성과 자주 독립성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일을 믿고 맡겼으니까
어떻게 되죠? 저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내일보다 더 소중하게 네.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거예요. 왜? 타인 나를 믿고 맡겼으니까 나는 믿음에 부응해서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선관 의무라는 의무까지 부과가 되는 거죠. 아, 일을 맡은 사람, 수임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주의 의무. 주의 의무. 그렇습니다. 좀 정확히 좀 풀어주실까요, 또? 좀 어렵죠. 네. 선량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으로 그쵸. 우리가 네. 알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착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주의 의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일처럼 주의할 수가 있고요. 타인의 부탁을 받아서 특별히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 일처럼만 하라라고 하지만 네. 법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은 지위가 좀 낮은 거예요. 나는 손해봐도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손을 안 쥐기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의 일을 처리하다가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일보다 더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갖고서 일을 하라라고 해서 선량한 관리자, 성실한 관리자라는 뜻이겠죠. 네. 선량하고 양심 있는 네네.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갖고 일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일을 맡긴 사람을 유의민이라고 하는데 유의민이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일을 맡긴 사람이 시킨 대로 한 거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을 맡은 수임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주의 의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또는 지시를 했을 때 아닙니다. 전문가 식견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그렇게 할 때는 저러저러한 문제점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전문가적인 식견과 지식을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 행위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부작용이 맞아요. 발생할 수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라고 설명하죠. 네. 그래서 바로 설명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졌어요. 그럼 이제 상소를 할 수 있잖아요. 2심 받아보고 불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네. 때 1심을 맡았던 변호사가 비록 2심은 안 만든다 할지라도 2심을 상소했을 때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불이익을 분명히 고지해 줄 의무가 있고 이것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까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믿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 간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그 자주 독립성이라는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자주 독립성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을 맡아서 하니까 맡긴 사람은 일단은 믿었으니까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관여할 수도 없죠. 쉽게. 뭐 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맡긴 주인의 네. 간섭 없이 내 책임과 내 전문 지식과 내 능력, 경험을 가져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변호사한테 일을 맡겼는데 변호사는 훨씬 전문 지식이 뛰어나죠. 네. 아무리 내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봐도 아무리 손조학 교수의 강의를 들어도 이것은 실은 정말 전문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변호사님만큼은 못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의사 선생님만큼은 못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일일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저런 법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부인하십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치료행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의 식견을 믿고 맡게 되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쩌면 수임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일을 맡긴 유임인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보수를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는가 이 문제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법에서 이 위임 계약의 보수 지급 원칙은 어떤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거 머리 토크잖아. 그럼요, 저희 라이브 머니 모니터. 토크. 제가 하나 여쭤볼게 역으로. 네. 일을 맡겼고 내가 맡아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럼 노동력이 들어간 거고 수고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누가 말해도.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보수는 당연히 청구할 수 지불해야죠. 있잖아요. 줘야 되겠죠. 네. 청구를 해야 되고. 그죠? 네. 법은 때로는 상식과 반대될 수도 있어요. 안 줘도 되나요? 민법에서는 위임은 기본적으로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이라는 것은 유상계약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대가를 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즉 오.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급받고 싶을 때는 네. 별도의 특약을 해야 돼요. 어. 일을 처리할 때 일을 맡겠는데 내가 맡아서 하는데 얼마를 받겠다. 그죠? 지급하겠다 하는 특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약이 만약에 없으면. 이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쓰는 특약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부지불식 간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했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묵시적 특약 또는 묵시적 합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인정은 되지만 아무튼 별도의 특약은 있어야 되고 이런 묵시적 특약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어. 일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네.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아니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 선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중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수 각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보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를 좀 했잖아요. 네. 약간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은 이제 변호사 보수는 약간 특이성이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한테 약간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임 계약은 무보수가 원칙이라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수 지급을 한다는 특약을 해야 비로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네. 그런데 변호사만큼은 약간 예외를 두고 있어요. 누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떤 어떻게 거죠? 두고 있냐면요. 비록 명시적 특약을 안 했더라도 그리고 묵시적으로 특약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대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하겠다. 즉 무보수로 하겠다. 무료로 하겠다라고 특약하지 않는 이상 네. 네네. 묵시적으로라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히려 우리 대법원 판례가. 특약에 무보수를 특약으로 넣는다 이런 게 없으면 그렇죠. 보수가 있다고 그래서 가정한다고요. 변호사한테 일을 맡길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형편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정 형편, 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럴 때 무료 변론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무료 변론 약정서를 써요. 네.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은 비록 보수를 뭐 얼마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특약이 없다 할지라도 일이 끝났을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좀 유리한 건가요? 큰일 하시니까 또 받으셔야죠. 법률 분쟁은 또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개인에게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동산 중개 보수는 어떤지 이 변호사 수임료라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보면 되나요? 중개사,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의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성공보수라는 것이 있죠. 변호사에서 그죠? 네. 그런데 성공보수는요. 민사와 가사는 100% 인정이 돼요. 이겼을 때 성공한다고 흔히 보잖아요. 네네. 근데 형사 사건에서는 종전에는 허용이 됐는데 대법원 판례가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형사 보수는 비록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귀한 일을 하는데 인신이 구속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다 성공보수라는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라고 해서 실은 그 보수 지급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냐면 소위 말한 조건부 보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조건부. 조건이라는 것은 뭔가 약간 까다롭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런 뜻은 뭐냐면은 이 조건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를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집 사달라, 집 뭐 팔아달라, 팔아달라. 임차 계약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거래가 성사되는 조건으로. 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면 비로소 보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그런데 만약 하다 보면은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네. 많죠.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 성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군요. 약간 특이하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위임계가 관련한 전문가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네. 바로 즉석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부동산 중개료 관련해서도 어떠한 댓글 다 환영합니다. 남겨주시면 궁금증 남겨주세요. 네,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그 집을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네. 막 5 그렇죠. 군데, 6 군데 이렇게 네.
근데 성사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중개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알아는 다 했죠. 맞잖아요. 네, 시간도 알아는 맞죠. 드리고, 시간도 그죠? 드리고. 네, 시간과 다 보여주고. 네, 했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혹시 요구할 수도 있나요? 실은 이제 그쪽에서? 그 의뢰인과 중개사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바로 이와 같은 사례예요. 네. 거래가 성사가 안 됐을 때 노력은 했는데 네. 더 이제 특이한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중개를 맡겼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손 교수 이거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중개업이 필요가 없어요. 직거래, 예, 그런데 직거래. 이미 중개사는 그 인터넷에 다 올리고 네. 일을 그리고 했죠. 공지도 다 하고 일도 하고 뭐 다 한 거예요. 집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네. 그죠? 네. 그런데 우연히 나하고 아는 사람이 와서 집거래 하자고 하니까 매수인도 그렇고 매도인도 중개료가 막 당장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중개료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중도에 해지하는 수도 있고 네. 안 하고 그냥 몰래 할 수도 있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실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쟁이. 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개 성사를 조건으로 한 채권이기 때문에 중개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 안 줘도 비록 수고했어도 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중도에 다른 사람한테 갔어도 네. 그럼 다른 중개인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내 수고의 대가를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어.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판례가 나와 있군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급등하면서 네.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가격이 금방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음.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또 변호사 수임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의사에게 진료 받았을 때는 당연히 치료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환자 입장에서는요. 네. 진료를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치료. 왜 받아요? 치료. 완치잖아, 네, 완치. 그렇죠. 치료해서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암을 낫게 하는 것, 네. 그죠? 부러진 팔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네,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완치가 안 된다면 내가 이 치료 왜 받았어? 오히려 시간 뺏기고 고통받고 그랬는데 직장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내 비용 들여서 시간 들여서 전문 지식 들여서 장비 들여서 치료를 해줬는데 치료 결과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됐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았다 해서 보수를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랬을 때 우리 법은 우리 판례는 약간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치료 채무, 치료 행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의사에게는. 네. 계약을 맡았으니까. 그랬을 때는 수단 채무라 해서 그 당시에 의학 수준, 장비, 기술적 수준, 의학 지식 정도를 고려했을 때 그런 정도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다면 비록 완치가 안 돼도 네. 즉 수술이 성공하지 않아도 치료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즉 치료 행위의 완성이라는 결과가 네. 발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선을 다했으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무슨 채무다? 수단 채권이고 수단 채무다라고 하는 수단 것이 채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은 비록 수술 성공하지 않아도 네. 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료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네. 후유증 발생해서 오히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죠. 네. 그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유증이 발생하면 당연히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 치료도 해야 되죠. 후유증 제거 치료도. 그렇죠. 그랬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도 치료비 드렸으니까 치료비를 받고 싶은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거 후유증 발생해서 받은 치료인데 네. 난 지급할 수 없어? 라고 다툼이 발생하는 어. 것이죠. 이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이때는 좀 후유증이 다를 것 발생한 같아요. 환자 환자 쪽. 편. 환자 쪽. 왜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본래 목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치료가 아니고 그 그렇죠. 치료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야, 역시 로스쿨 준비생이 될 것 같아요. 예, 로스쿨 준비생입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미 수술이 잘못으로 인한 치료의 잘못이나 후유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발생한 손해를 없앤다는 뜻으로서 손해전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것은 손해전보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비록 그 후유증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도 치료비가 훨씬 더
크더라도 본 치료보다 네. 그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죠? 네. 이렇게 또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요. 이 변호사 선임이나 의사의 치료비 같은 이 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 건가요? 어려운 용어 막 나오네요. 네. 그렇죠? 소멸한다? 네.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효는 시간의 효과예요. 네.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일정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죽어도 네. 상속이 이루어지죠. 네.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채권도 보수 채권이에요. 보수도. 그렇기 때문에 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10년 동안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사 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상사 채무 같은 것은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5년으로 단축되어 있어요. 5년. 그런데 의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약사도 포함되거든요. 네. 이런 전문가들의 보수 채권은 그보다 더 짧게 두고 있어요. 우리 법이. 어디에서? 민법에서. 그래서 네. 몇 년으로 정했냐면 3년으로 정했어요. 3년. 그래서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비록 치료를 해줬어도 네. 사건을 처리해줬어도 하나도 못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법조문에는 의사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치과 의사도 계시잖아요. 네. 또 한의사도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냥 일반 채권으로 가서 10년 또는 5년으로 갈지 아니면 이 의사에 포함돼서 의료행위 짧은 하니까 3년으로 갈지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렵죠? 네. 네. 진짜 어려운데요. 음. 법문에는 분명히 의사로 되어 있지만 네. 지금 약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료행위를 한다 해서 똑같죠. 네. 자격을 갖고서. 그래서 의료행위를 행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의사에는 한의사라든가 치과의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아, 이럴 네.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 같은 것은 실은 반복적인 행위가 많죠. 오늘도 치료하고 내일도 치료하죠. 네. 오전에도 치료하고 같은 환자를 오후에도 치료하죠. 또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개개의 치료 행위마다 시작된다. 오늘 하루 치료했으면 그때마다 하나의 치료비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완성됐을 때 또는 끝났을 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도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 소개 못 해드리고 이제 그런가요? 마무리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